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명리학 하면 굉장히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주팔자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겠죠. 뭐 요즘 젊으신 분들은 좀 많이 모르겠지만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지난 30년간 음악 평론가로 사실은 활동을 해서 아마 음악 평론가로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또 제가 한 15년 전에 제 삶에 굉장히 좀 급격한 변동이 생기고 그때부터 또 제가 명리학에 좀 심취를 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책도 내고 또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제 삶이고 팔자고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린 강연 주제는요, 음양오행의 인생론입니다. 사주라는 말, 팔자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데 음양오행하면 이건 또 웬 사자성어인가, 웬 고사인가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20세기부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서구적인 프레임의 교육을 100년 동안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라졌지만 이 음양오행은 정말 그 시원할 수 없는 가장 오랜 동양의 모든 사유와 또 관점과 세계관을 가장 근거가 되고 압축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해왔던 모든 학문들, 이론들 이 모든 것에 그려내는 출발점은 다 이 음양오행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극하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뭡니까? 우리의 국기에 들어있는 문양이 태극 문양이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참 저는 우리나라 국기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은 수신사 박영효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이 오랜 기간에 한반도에 거주했던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우주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태극이라는 건 본래 주역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성리학이 태극 도설로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주의 출발입니다. 우주가 뭔가가 생기기 전에 가장 근원적인 상태, 존재하는 듯 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뭔가 시작할 때는 시작할 쯤에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주에. 그래서 주작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자는 태극이라는 개념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고 형이상학적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상태를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극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음양을 낳는다라고 되는. 그럼 태극이 음양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드디어 음양의 개념을 이제 드디어 도입하게 됩니다. 이 음양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현상이 뭐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음양의 현상. 낮과 밤이잖아요. 밤이 끝없을 줄 알았는데 해가 뜨더라. 또 좀 있으니까 해가 슬슬 저물더니 찬바람이 슬슬 불면서 어두워지더라. 이게 바로 음과 양, 밝음과 어두움.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태극의 문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누가 만든지 몰라도 전 진짜 정말 천재가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이 가운데 음광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뚝 쪼갤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몽골이가 둥그러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뭘 말하는 거지? 자, 빨간 걸 일단 편의상 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운데 경계에 지어진 이 그 선은요, 양의 기운이 가장 강성할 때는 파란색 음의 기운은 거의 없다가 점점 음의 기운이 커지기 시작하면 양의 기운이 이제 서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면 다시 양의 기운이 점점 커지게 돼. 이거는 그냥 평면이 아니고 음과 양의 거대한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양론의 핵심과 본질은 뭡니까? 이 음양론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세상에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는 것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양은 굉장히 정태적인 관점, 그냥 이렇게 뭔가 결정론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있는데, 동양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변화의 역동성을 우주의 본질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음양오행에 기초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조차도 절대 결정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마치 우리의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원시시대 때 모든 것을 신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굉장히 유약한 사고인 것입니다. 동양은 그렇게 유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이른바 세속 명리학, 시장의 명리학이 제일 20세기에 저지른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면, 돈을 벌려면 넌 네 운명에서 모르지. 그래서 괴롭지. 근데 난 알거든. 네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면 돈을 내라. 그래야 권력이 생기고 영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명리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기초인 음양론을 위배한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한 인간에 대한 고귀한 존엄성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아닌 아주 그 좋지 않은 그 혹세 무민의 이 시정 잡설로 전락을 한 겁니다. 본래 명리학은 우주의 원리를 다투며 우리 삼재사상인 천지인 중에서 바로 하늘의 이치를 인간을 통해서 규명하는 가장 궁극의 동양학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20세기에 우리가 좀 현대사가 좀 20세기 100년 좀 복잡했잖아요. 식민지도 있고 분단도 되고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세계에서 꼴찌에서 서너 번째로 오가는 절대적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전부 정말 짐승 같은 본능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되면 정이고 뭐고 나버리고 그냥 나하고 내 식솔, 내 가족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그런 악착 같은, 그런 악의와 같은 어떤 그 삶의 본능만 남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어떤 풍토가 그런 그 명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조차를 호도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으로 끌고 왔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자들조차도 복잡한 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학시험에 붙는다는 거야, 안 붙는다는 거야? 내가 쟤랑 결혼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럼 떼돈을 번다는 거야, 안 번다는 거야? 답만 얘기해 주세요. 라는 이제 단답형 요구가 서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맞아떨어짐으로써 굉장히 이제 수준 낮은 저질의 그 미신이, 또 하나의 미신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양은 다시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은 다시 더 분화돼서 오행을 낳게 됩니다. 제 5원소 같은 거죠, 뭐. 근데
왜 그런 오체, 오물, 오원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량은 오행이라고 했을까? 이 행자가 뭡니까?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이라는 말도요, 5개의 우주의 요체가 있지만 그것이 고정돼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혹은 생하면서 혹은 극하면서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을 가로지르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다? 운동,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이 양의 기운은 목과 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음의 기운은 금과 수를 낳고요. 그리고 이 양과 음의 기운의 가운데 중재자로서의 토의 기운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이라고 하면요, 이게 나무의 기운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라요? 아까 음양이 낮과 밤을 떠올린다면 오행은 뭐가 떠오릅니까? 계절이죠. 사계입니다. 사계를 통해서 추출한 거예요. 목은 나무의 기운이 아니고 봄의 기운입니다. 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든 이제 생명이, 애기들을 보세요. 잠시 이틀 안 보고 3일째를 보면 쑥쑥 자라 있잖아요. 스프링 막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성하고 그리고 순수하죠. 굉장히 순수하고 이상의 차이에서 애기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좀 그렇지만 현실적인 결과물을 애기한테 너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와라 하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CEO가 되면 또 그 회사는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은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입니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과 사람과 업무가 있으면 인간을 먼저 선택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 한 회사예요. 한 회사인데 우리 다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를 크게 키우자는데 세 분이 굉장히 오래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해서 막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이 세 분의 공무를 메고 다 칩시다. 근데 회사가 올해 정말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농공 행사에서 보너스를 설계하는데, 자, 모기의 리더들은 물론 이분들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주변이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작년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픈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큰 성과를 얻은 거 우리 다 같이 n분의 1로 나눕시다. 이게 목이에요. 그렇게 하자는데, CEO가 그렇게 하자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야멸차게 싫은데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는 왠지 손해본 것 같아요. 난 진짜 막 퇴근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회사 일주일에 하루도 안 나왔는데 왜 성과를 저 사람만 나눠야 되지? 그럼 나도 막 놀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에게는 균열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 어려지게 되면요, 나머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부터 회사를 떠나게 돼요. 더 좋은 데로 떠나게 됩니다. 이 목의 반대는 바로 금의 기운입니다. 금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대통령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금은 성과예요. 까라면 까, 안 되면 되게 해. 내 임기주기 다 끝내. 이게 금의 청계천 열어, 덮어, 뭐 이런 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금 기운이 굉장히, 사주의 위에 4글자가 전부 금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금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희생당하는 어쩔 수 없다. 결과 중심. 이게 이제 금의 기운입니다. 이거는 이제 형체죠. 구체적인 가을에는 뭡니까? 결실을 낳아야죠.
실컷 여름 지나가지고 이제 벼가 뭐 안 정글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걸 무조건 결실을 내야 되는 기운인 거예요. 자, 여름은 글자 그대로 화는 여름의 기운입니다. 가장 청년의 기상이죠. 그래서 목과 화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기운이고, 금과 토는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성과주의적인 그 기운입니다. 수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목화 토금수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계절과 또 하루의 시간대, 목은 아침, 화는 이제 낮, 금은 저녁, 뭐 이런 시간이고, 토는 뭐냐면 이제 양과 음이 교차하는 시간,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토는 방위상으로는 수가 북쪽이고 화가 남쪽이라면 토는 중앙입니다. 오장육부로도 우리 오장육부에 딱 중앙에 있는 게 뭐죠? 응? 위장이죠, 위장. 인간은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장기들한테 영양을 골고루 공급해줘야 우리는 인간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위장이 토인 겁니다. 그래서 토 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소화기 장애가 많이 걸리게 돼요. 식도나 소화기에 장애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이 오장육부로도 오행이 나누어지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 그다음에 성격적 요소. 화는 아무래도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강하고, 화니까 뭐냐면 막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왜 꼭 집에 이렇게 방에 전신 거울이 있는 사람들은 화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꼭 나가기 전에 자기를 전체 스크리닝 한번 쫙 하고 나가야 돼요, 분들은. 왜? 내 자신보다도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겠어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화기운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왕절개 수술 때문입니다. 제왕절개가 기본적으로 낮에 하잖아요. 새벽 1시에 제왕절개 해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전부 낮 화의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든 지금 93% 우리 대한민국 93%는 지금 다 연예인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워낙 이렇게 먹고 살기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옛날처럼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류의 신화를 또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르죠. 이 화의 기운으로. 이제 토는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중용, 가운데 있으니까 중용, 알선, 조화, 신뢰. 그러니까 직장으로 따지면 과장, 부장들, 중간 관리자들. 위에 임원들한테는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고, 또 아래 사람들한테는 또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운데 끼어서 정말 힘든, 그렇지만 그 조정을 해내야 되는, 그게 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는 중앙이기 때문에 또한 권력 의지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통제하는. 김영삼 대통령이 8개의 글자 중에서 사주팔자 8개 글자 중에서 6개가 토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역대 42분인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오행이 토입니다. 수는 겨울 밤이잖아요. 겨울이고 밤이기 때문에 겨울하고 밤에는 뭘 하나요? 자죠. 자면서 뭘 하나요? 꿈을 꿉니다. 수는요, 꿈이에요, 꿈. 망상. 그러니까 수의 기는 잘못되면 과대망상이나 자폐 혹은 우울증 이런 걸 가지만, 가령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드라마의 여왕인 김은숙 작가는 8개 중에 6개가 수예요. 상상력,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김은숙 작가의 어떤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다 자기가 받고 싶은, 현실에는 절대 안 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환상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끝없는 공상이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는 이제 그런 상상력이면서 또한 동시에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수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면 권모술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옛날에 이렇게 책사 이렇게 수는 절대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 김은숙 작가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하고 스타인데도 절대 얼굴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안 하셔요. 수는 절대 이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막후에서 이를 지배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제 왜 똑똑하니까. 그리고 자신을 잘못 드러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이렇게 뒤로 어둠 속으로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수는 밤이기 때문에 생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수기는 너무 지나치면 야동을 너무 많이 봐서 건강을 또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생과 극인데요. 우리는 흔히 생하면 좋은 것 같고 극하면 나쁜 것 같잖아요. 하지만 동양의 관점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우주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어요? 생이라고 해서 꼭 좋은, 생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극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기운은 극당해야죠. 나쁜 버릇, 나쁜 생각, 이거는 그거를 당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생해줘야죠. 그래서 그게 우리 보통 상생하면 좋고 상극하면 나쁘다. 이건 전형적인 이원론적인 서구적 사고입니다. 동양에는 생과 극은 우열이 없습니다. 다만 운동일 뿐이에요. 자, 목의 기운은 화의 기운을 낳죠. 목으로 불을 떼니까. 그리고 화의 기운은 토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전민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땅에 불을 확 지르고 난 뒤에 하면 더 비옥해져서 이렇게 농작물이 더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그 토 속에서는 다시 토 안에 바위를 낳게 됩니다. 바위 혹은 광물을 그 안에 품고 있다가 돛게 되죠. 그리고 그 바위 사이로 샘물이 솟아나오죠. 금은 수를 낳고, 그리고 다시 그 수는 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이게 상생의 표이고, 목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막 갈라놓죠. 토를 극하게 되고, 토는 물을 막지 않습니까? 수를 극하고, 수는 불을 꺼뜨리죠.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녹이니까 금을 극하고, 금은 나무를 베니까 목을 극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상생이라고 하더라도, 수생목이라고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고 목은 작으면 이게 수가 목을 생합니까? 아니, 나무가 이제 묘목으로 이렇게 요만한데 물을 빨리 자라라고 물을 하루에 1톤씩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수생목이지만 수가 과다하면 나무는 썩습니다. 목생화지만요, 목이 여러분 아궁이에 불 좀 더 세게 달라고 막 나무를 꽉 채우면 불 꺼집니다. 화생토지만 불이 너무 세면 흙이 도자기가 되어버려요. 토생금이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 토다금매라고 해서 흙이 보석을 덮어버립니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생이라고 해서 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극이라고 해서 극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금극목이라고 하지만 금의 극하는 주체인 금이 약하고 목이 강하면요, 가령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가트칼로 자르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가트칼이 부러지겠죠. 그래서 토극수라고 하지만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모래 주머니 하나 들고 내 이 쓰나미를 막겠다? 안 되죠. 그때는 빨리 모래 주머니 넣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극이라고 생하고 극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하신 분 조화가 필요하다. 조화가 없는 생은요 죽이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생이지만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극 또한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야지 그거 뭐 화내는 것도 혼내는 거 어설프게 하면 버릇만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가질 때만이 생과 극의 운동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 우리는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오행의 상승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다? 조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는 인간은 다 우주의 만물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영속적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완벽할 수가 없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완벽하지 못한 조화를 조화롭게 만들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양과 오행론을 바탕으로 드디어 이제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만들어낸 것을 이제 그 간지라고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간은 10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간은 왜 10글자입니까? 음양 오행이잖아요. 오행이 음과 양이 각각 한 벌씩 있으니까 5 곱하기 2 하면 10개의 글자예요. 자, 목의 글자가 2개. 그러니까 양의 기운을 가진 목 하나, 음의 기운을 가진 목 하나. 양의 기운을 가진 화 하나, 음의 기운을 가진 화 하나. 이렇게 해서 딱 10글자예요. 지지는 12자입니다. 왜 12자일까요? 네? 자, 하늘에는 계절이 없죠. 땅은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계절이라는 한계 속에 삽니다. 그 계절을 규정하는 게 뭐죠? 달이죠. 달이 몇 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 땅의 기운을 재는 단위는 12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2자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자가 각자의 글자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짝이 몇 개 되겠습니까? 응? 자, 이 천간 한 글자, 지지 한 글자 하면 이제 천간의 갑자고 지지의 자자 합쳐 갑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몇 개의 간지가 됩니까? 60개가 돼요. 10개씩 6 곱하기 6 하면 이제 60개. 이것이 60갑자입니다. 그래서 갑자로 시작해서 갑자로 돌아오는데 6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환갑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60갑자를 돌았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환자를 써서 환갑이 되는 겁니다. 한 갑자를 돌았다. 옛날에는 그 환갑을 맞이하는 게 큰 복이고 큰 천수를 누리는 거죠. 지금 이제 2갑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환갑잔치 안 해요. 환갑잔치 하면 욕합니다, 요새는. 예. 지금 이제 우리는 2갑자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아마 지금 여기서 젊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 평균 수명이 100살 넘어가는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단위도 이제 길게 생각해야 됩니다. 60부터는 그냥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천간의 글자는 이렇게 10글자 갑을 병정무 기경신임계 갑을은 목의 글자들이고 병정은 화의 글자들이고 무기는 토의 글자 경신은 금의 글자 임계는 수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12주 이름 다 아시죠?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해자부터 보시면요
해자축이 뭐죠? 겨울의 글자입니다. 해자축. 그래서 외우실 때는 해자축, 임묘진, 봄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사오미, 여름의 글자, 신유술, 가을의 글자가 됩니다. 각각 한 계절당 3달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봄이라는 글자를 보면 인묘진이잖아요. 봄의 첫 달이 인월이고 가운데가 묘월이고 이제 마지막 달이 진월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글자를 생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봄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죠. 봄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아직까지 겨울의 기운이 좀 남아 있겠죠. 좀 춥습니다. 근데 묘는 이제 가운데 가장 왕성한 가운데 이 세 글자의 가운데 글자들 가장 왕성한 봄의 기운을 뜻하고 세 번째 글자 지는 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여름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는 환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절기가 토가 4개 있는 거예요. 12개 글자 중에서 땅은 다 2글자를 듣는데 토만 4글자인 이유가 계절마다 그 인터체인지가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 진, 미, 술, 을은 토만 4개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는 연월일시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만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력, 음력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는 뭐 양력으로 보냐 음력으로 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것도 틀렸습니다.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요. 만세력으로 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24절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약간 양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꼭 음력으로 본다는 그런 그 편견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해의 시작은 1월 1일이 아니고 음력 1월, 양력 1월 1일도 음력 1월 1일도 아니에요. 바로 입춘이 봄이 시작되는 2월 한 6일이나 7일쯤 되는 입춘. 입춘의 절입시가 보통 뭐 6월 6일 오후 4시 37분 뭐 시간은 널리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해고 그때부터 그 해가 되는 겁니다. 입춘을 그 해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왜 사주팔자인지 이제 아시겠죠? 왼쪽부터 이민, 개묘, 무신, 임자인데요. 이민년, 개묘월, 무신일, 임자시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 거겠어요? 제 겁니다. 그러니까 연의 2글자씩에서 4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사주. 그 각 주마다 천간과 지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한 자씩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8개, 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만세력에 의거한 내 운명의 코드가 바로 이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명리학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이 사람의 성격과 심리, 적성만이 아니라 이것이 10년 단위, 이 밑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뭐냐면 10년 단위로 이 사람이 처하게 되는 우주적 환경의 질서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이 안 바뀌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그런 얘기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좋아하는 것도 없어.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애들이 제일 답답합니다. 차라리 막 한번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겁하는 애들이 가끔씩 오거든요. 저 목수가 될래요, 막 이런. 엄마 아버지는 막 변호사 의사인데. 근데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건강한 친구들입니다. 자기 할 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저는 보내세요. 일본 같은데 유학 보내셔가지고 목수가 어땠어요? 예수의 아버지도 목수였는데. 그
논현동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 책상 하나에 800만 원씩 받고 이거 다 그거 다 목수가 만든 거잖아요. 이제는 아트의 세계다 이거 이제 가구도. 그래서 뭐 하고 싶어하는데 시키세요.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게 뭘 할지조차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건지를 먼저 일깨워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꼭 만약 그게 정해졌으면 앞뒤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10년은 그것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10년. 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를 10년을 하게 되면 그걸 다 저는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10년을 못 견뎌요. 보통 3년이 가면 많이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를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10년을 가면 강산도 변하는데 대운명을 못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해줍니다. 됐고 10년만 해. 죽었다 생각하고 10년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10년의 단위가 뭐냐? 대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대운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대운이 들어와서 좋단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대운은 그냥 큰 대자가 큰 복이 아니고요, 큰 운이 아니고 큰 단위의 10년 단위의 운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을 수 있죠. 나한테 좀 유리한 운, 나한테 호의적인 운도 있고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운도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운일 때는 다 망하나요? 아니에요.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운일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한테 호의적인 운일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가다, 나한테 호의적인 기운일 때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한테 만약에 좀 호의적이 않을 때는 긴축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오히려 자기한테 호의적이지 않을 걸 알고 했을 때는 호의적이 않을 때가 훨씬 더 사실은 매출은 줄지만 이익은 높아질 수가 있어요. 막 호의적이라고 막 사람 막 벌리고 막 회사 인수하고 해서 뭔가 회사 규모는 되게 커졌는데 연말에서 계산해 보니까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나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남은 게 없어. 그런데 회사는 커졌어요. 하지만 작은 회사를 아주 챙겨서 알뜰하게 경영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때가 어떠한 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동일한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대운에 해당되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부차적인 재미있는 부가 요소가 이제 신살입니다. 사람들이 이건 또 굉장히 관심이 세요. 무슨 도화살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이것은 너무 좀 이렇게 세속적이 되다 보니까 한때는 500개가 넘어가는 신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살을 그렇게 무슨 귀인 무슨 살 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고 그게 중요하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살이 있는데 요즘은 살자를 빼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역마살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냥 역마라고. 왜냐하면 이 살이라고 하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농촌 그 정착사회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50리 바깥을 못 나가보고 평생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흉하게 느낀 게 자기 고향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거를 가장 흉한 게 생각했죠. 요즘 만약에 요즘 사는 사람이 자기 고향 밖으로 나가본 적이 50년 동안 없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역마라는 게 오히려 외교관이라든지 상사면이라든지 또 이래서 검사만 돼도 어떻습니까? 계속 임지를 막 이동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역마는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역마라고 하는데, 물론 아무래도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바깥에 돌아다니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죠. 바람날 가능성도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작용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어요. 도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막 여자가 도화가 있으면 굉장히 마치 막 음탕한 어떤 그런 그 개념으로 바라봤지만요, 지금은 돈 들여서라도 도화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화는 그냥 음탕함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인정받는 능력입니다. 왜 이런 거 있죠?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더 잘하고 이 사람은 좀 덜 했는데도 꼭 같은 직급에서 이 사람이 더 높은 인사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남의 이제 부하직이나 인사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어떻게 이게 판매직이 아니고서야, 영업직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의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합니까? 자동차 세일즈 회사라면야 몇 대 파느냐 이것만 보면 되지만 대부분 회사가 그런가요? 결국은요,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한테 A, 왠지 기분 나빠 C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왠지 A 주고 싶은 사람, 이게 도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특히 PR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서 도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딱 CF 광고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왠지 저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이 때문에,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왠지 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저 제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써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은 하고 사실 알지도 않은 사람도 아닌데.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장동건을 좋아하는데 장동건이 왠지 커피 광고를 하면 내가 다른 커피를 마시고 있다 저 커피를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도화입니다. 그 다음에 화계살은 옛날에는 이제 독수 공방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 이렇게 그 과부 호래비로 살아가는 이제 나쁜 사례라는데, 이 화계라는 글자 꽃가마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고독한 명예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박정리 작가라든지 성철 스님이라든지 비록 그 삶은 굉장히 고독했으나 굉장히 높은 명예를 획득하는 힘. 그래서 이제 가령 요한 바오로 의사 같은 경우는 사주 중에 3개가 화계예요. 그러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고독하지만 가장 높은 인류애를 실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기 2000년 가톨릭의 어두운 역사까지도 겸허하게 인정하고 타 종교에 대한 관용과 이렇게 손잡고 같이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굉장히 가톨릭 안에서의 혁신가였죠. 이런 명예, 이런 정말 더 높은 명예로 봐야지 무조건 나중에 나 과부되나 보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물론 뭔가를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을 귀인, 천덕 귀인, 월덕 귀인, 이게 이제 이른바 귀인의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귀인이란 게 가만히 있는데 다 잘 되는 게 귀인이 아니고요.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귀인이 있으면 이 귀인이라는 것은 나를 똑같이 우리가 살면서 위기에 안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 위기를 좀 쉽게 극복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약간의 보디가드, 수호천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귀인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귀인이 충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 다른 균하고 부딪혀서 엉클어지게 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귀인도 불조심 부처럼 사실 꼼꼼히 보고 써야지, 나 있다고 좋아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제 문창기, 너는 이제 글을 잘한다. 이거는 뭐냐면 시험을 잘 친다 이런 뜻이죠. 과거 시험을 잘 본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글의 재주가 창의력이 있다는 뜻이고, 월공은 글자 그대로 하늘에 뜬 달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는 기운. 연단에 서거나 뭐 무대에 서거나 조명을 받으면서 딴 사람들한테 좀 받는 그런 기운입니다. 가령 서태지 같은 사주를 보면은 사주 4개 중에 3개가 쫙 월공으로 쫙 갈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주목을 받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어떤 하나의 원국의 길흉화복의 그걸 이제 그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한 것과 복이 되는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흉한 것과 화가 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멍청하게 있다 뒤통수를 만든 거죠. 우리가 흉이나 화는 당하고 나면 다 그게 흉이고 화인 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당하고 나면 그거 모르는 사람, 모르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좀 당하기 전에 알면 보험이라도 넣어놓을 텐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당할 거라면 보험이라도 넣어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 당하고 난 뒤에 보험 들어놓을 걸 하고 하더니 이미 늦었다, 이미 당하고 난 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어차피 우리가 생로병사로 없어질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명리학은 바로 딱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태어난 직후부터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인간을 위한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전생이나 내세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생은 그냥 불교에게 맡기고 내세는 기독교가 알아서 하시고요. 명리학은 그건 관심 없어요. 오로지 그리고 탄생에도 관심이 있고 죽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명리학 가지고 너 언제 죽는다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명리학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결국 운명이라는 단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운명은 절대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이 글자 자체가요 너무 재밌습니다. 명은 주어질 명, 아까 말했지만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주어진 불변의 것이지만요, 저 운자를 자세히 보시면 군대 군자가 달릴 주변을 안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군대가 이동하는 것이 예측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대는 몰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운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그만큼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 인간의 삶은 내가 이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소명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예측 불가능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운자는 또한 동시에 운영하다, 운전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명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그런 뜻이지,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른다는 그런 굉장히 수세적이고 결정적인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명리학은 다름 아닌 내 삶이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들이 결정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주체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결론은 결정된다는 것을 명리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운명이라는 글자가, 이미 이 글자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방위로는 중앙, 오장육부로는 비, 오색으로는 노랑, 또 오상으로는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신, 믿음, 신뢰에 해당하는 오행은 무엇일까요? 네. 오행을 들으면서 많은 느낌들을 가졌었는데요.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신 그 오행 가운데서 저 정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답은 흑토라고 생각됩니다. 예, 토. 예, 맞습니다. 예, 토가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방위상으로는 중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각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내는 또 조율해내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거죠? 모든 생명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 지상의 모든 생명이 땅 위에서 다 존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중요한 게 없지만 또한 이 토는 굉장히 그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필요 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한 말에서 따왔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것이야말로 저 먼 2500년 전 시대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따라다니는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유보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좀 더 빨리 1년이라도 더 젊을 때 더 빨리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보죠. 물론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은 꼭 명리학만은 아니고요. 수많은 뭐 종교일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학문일 수도 있고 또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하지만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음양오행의 인생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